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대학시의 수학 성적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에 기록된 수학 성적을 활용한다. 정시에서 수능 과목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들을 활용한다. 수시 수능 과목 등급을 최저 기준으로 활용한다. 네 번째,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 수학 과목의 평균 성적을 활용한다. 이런 보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기본 상식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라는 게 있죠. 네, 표준 점수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이제 표준 점수가 국어가 엄청 올라갔고요. 수학 나영의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점수는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있죠. 평균 점수가 내 점수의 거리예요, 거리. 이게 표준 점수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봤어. 원점수가 높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응시자의 평균이 낮아야 돼요, 일단. 예? 그리고 내 점수가 높으면 뭘까요? 거리가 멀죠? 그러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비교육적인 제도인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분위 점수는 뭐냐? 백분위 점수는 전체 응시자를 100으로 했을 때 내 위치. 이 친구 보면 이제 예시지만 국어가 백분위가 93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93% 안에 든다는 거죠. 93%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은 뭘까요? 등급은 전체 응시자를 9등급으로 했을 때 내 성적이 위치한 구간.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이렇게 9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때 위치한 등급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시에서는 주로 여기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제도를 또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수능이 바뀌는데 선택 과목 조합이 36개에서 180, 80, 16개로 이제 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2, 고3까지는요, 영어, 한국사가 뭘까요? 절대평가죠. 예? 근데 이제 2022학년도 지금 고1입니다. 고1부터는 자, 일단 선택 과목이,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겨요. 수학은 문이과 통합되면서 여기 선택 과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제2외국어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벌써. 선택 과목이 복잡해졌죠. 왜냐면,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17과목 중에 2과목을 골라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뭐가 유리한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본질에서 빗나가가지고요, 편법을 써가지고 좀 더 유리해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아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기사 자체가 뭘까요? 잘못된 기사죠. 선택의 폭을 넓힌 게 왜 이게 거꾸로 한 걸까요? 엄청난 진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15명이 나왔어요.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중에 재학생이 몇 명일까요? 재학생이 몇 명일까요? 13명이고요. 재수생이 2명이에요. 자, 이게 최근에 몇 가지 좀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재수생과 재학생 항상 보면은요, 우수한 학생들은 재학생 중에서 많이 나와요. 수능에 대한 편견을 하나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떤 학생이 수능을 잘 볼까요? 자, 일단 재수생이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왜? 한 번 더 하잖아요. 재학생보다 뭘까요?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왜 만점자는 재학생 중에서 많이 나올까요? 자, 이번에 만점자들 이야기를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영애고 최준영 군 얘기는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도 딴 생각을 하면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거다.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고 혼자 문제집을 풀어도 집중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된다. 김해외고의 송영준 군이 또 언론을 많이 탔죠. 자, 이 친구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한테 성적에서 밀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사교육 없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젖스로 증명해보고 싶었고 노력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진짜로 그 선생님의 은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시험에도 거의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공고로 전학 가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그때 한 선생님이 이 아이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공주사대부고, 여기는 이제 100% 다 기숙생입니다. 기숙사입니다. 학원 다닐 수가 없죠. 학교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다. 수업에 집중한 걸로 됐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두 가지거든요. 아, 애들이 특이하네.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언론의 조작. 자,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요, 영상을 완전 그 약간 미스테리한 소문 속에 휩싸였거든? 야, 누가 그렇게 그룹 과외를 받는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 강사야. 내가 한 번 수업할 때 100명이 왜 이렇게 앞에 있어. 걔네가 낸 돈이 그래도 한 달에 30은 될 텐데. 그럼 얼마야?
한 달에 얼마? 지금 나 쳐다본 거지? 너 계산 좀 해줘. 아무튼 한강이당 돈 1,000만 원 받겠지. 그러니까 한강이당 만약에 1,000만 원을 받는데 그걸 그룹가요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그 정도 페이를 상상이 받지 되십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쪽집게로 해주는 학원들이 되게 많잖아. 대치동 쪽에도 많고. 그런 거는 우리 학교 애들은 거의 다 갔던 것 같아. 이게 수시든 정시든 나도 다녔고. 와, 나 처음에 알아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던 게 내가 사교육 고등학교 때 안 해봤다 했잖아, 인강 빼고. 와, 근데 봤는데 엄청난 가격대가 딱 눈앞에 있는 딱 거야. 말해줄 수 있어? 3,000만 원. 끝까지? 홈 패키지 33,000만 원. 신기하다. 왜냐면 기숙하고 이게 사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진짜 돈이 있으면은 공부도 이렇게 쉬워지는구나. 나는 사교육을 안 받으려는 일종의 뭔가 나만의 의지? 아. 강박이라면 강박이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 이게 진도를 못 따라잡으니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만의 노하우가 있어. 정말 있으니까 난 더 불평등하다고 되게 느꼈고, 내가 어른이 되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큰 뜻을 펼칠 수 있으면 정말 이건 바뀌어야 된다. 학교 교육만으로 서울대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 인강 아예 안 넣고요? 인강이 그러니까 변수. 원리 공교육. 네, 온리 공교육. EBS는 공교육인가?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아니고 전 국민이 저는- 공교육만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공교육만 받는다? 그럼- 다른 애들이 다 사교육 받는데? 절대 안. 맞아. 뭐 절대는 아니죠. 천재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천재만 그 대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확률로 몇 %? 전 0%. 그냥 스타트 점이 다른 거지 거의. 그치 맞아. 참 애들이 이런 그 정신머리로 0%라고 얘기했죠.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수능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놓치는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교육의 비법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 이게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매년 문제 유형을 바꿔도요. 패턴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면 사실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혜택을 누리는 아이들은요. 이미 저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수능의 기본적인 구조를 제가 운동에 비유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의 바탕에는 뭐가 필요하죠?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기본기가 필요하죠. 그 위에 개인기가 쌓이는 거죠. 그럼 인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예, 개인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수능의 체력은 뭘까요? 예, 제한 시간 내에 잘 보세요. 예,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예? 어떤 글이든 읽기 능력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에요. 근데 애들이 체력이 안 되는 아이한테 개인기 가르치면 써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못 써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못 써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의 기본기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관식 읽기와 객관식 읽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자기가 쓴 시가 수능에 나왔는데 틀렸어, 문제 풀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어떤 언어도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가 있죠. 사전에 기록된 의미 있죠. 이 객관적 의미죠. 객관적 의미를 묻는 거예요. 수능은요, 객관적 언어를 묻는 겁니다. 주관적 반응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문학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러면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객관적 읽기가 익숙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학원 가서 문제풀이만 하죠. 그러면 걔들은 기본기와 체력이 더 약해집니다. 예. 문제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요, 제한 시간 내에 편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 풀지를 고민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근데 되게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구경효과와 수능효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특히 인강을 보거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인강을 보거나,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도 화면 학습 많이 하죠. 집중 잘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이 안 되는 강사들은 거기에 채용을 하지 않아요. 예? 예, 무조건 뭘까요? 강의 흡입력이 최고인 사람만 선발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경효과는 탁월하죠. 왜? 나 혼자 공부하면 내가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 딴짓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자신도 모르게. 근데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거든, 이게. 예? 그럼 뭘까요? 아이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죠. 왜? 나를 공부시켜주는 은인인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뭘 했죠? 여러분들 요리 잘하십니까? 포기하셨어요? 네. 요리 방송 보시죠. 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게 수능이거든요. 아세요? 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는 재수학원 원장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한테요, 기본적인 읽기 연습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문제만 풀려고.
예, 자, 바로 수능 효과는요,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이 있죠. 예? 예, 읽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가 맨날 슈팅 연습만 하면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체력을 다져야 되죠. 기본기를 다져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 수능에 체력과 기본기를 다져주는 수업을 합니다. 그게 프로젝트 수업일 수도 있고 협력 수업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수능 공부를 안 시킨대. 예, 문제를 안 풀린대.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대원외고의 신보미 양이 작년 수능 만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친구는 좀 자세한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보자마자 저의 공부법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간 해온 노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3학년 첫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시험 잘 보는 애들은요.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되게 첫 문단은 기본적인 설명이고 다음은 첫 문단을 부연하는 문단이라고 도식화합니다. 이런 연습은 특히 정보가 많은 지문일 때 효과적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일치 문제를 풀 때 보기가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인간 강사들이 강의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걸 보고 배웠어. 근데 내가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뭘까요? 그걸 자기가 터득해요. 그럼 100% 써먹을 수 있겠죠. 자기가 터득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시간표를 따라 공부하되 약점을 더 공부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학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약점을 더 공부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약점은 애들이 알까요? 이게 진짜 한심한 거거든요. 상위권 아이들도요, 자기 약점이 뭔지 몰라요. 문제 틀리고 나서 그때 가서 뭘까? 아차 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뭐가 약점인지. 근데 그 생각 못 해요. 왜? 공부할 게 많거든. 친구들이 저와 다른 교재를 푸는 것만 봐도 불안해할 정도로 저는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수험 생활을 거치면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준비하세요. 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자신을 잘 이해하고요.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뭘까요? 수능에서 고득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은 어떻게 길러줘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며 국어 영역의 지문을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닌 독후처럼 생각했다. 문학은 작품으로 비문학은 새로운 정보를 담은 글로 여기며 흥미를 높였다. 제가 볼 때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문학은 작품으로 비문학은 새로운 정보로. 이게 신기하죠? 아니 원래 그 문학이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비문학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읽어야 되죠. 자, 지금 우리나라 수능 시장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거기다 아이 내맡기는 순간 뭘까요? 아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글을 안 읽어요. 문제를 풀지. 자, 제가 재수학원 원장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발 먼저 글에 관심을 갖고 읽어라.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풀릴 거 아니냐. 근데 아이들은 내용을 읽지 않아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읽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능이 6월달 모의고사나 9월달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학원생 다 모아놓고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국어 비문학 지문 읽었죠? 영어 독해 지문 읽었죠? 혹시 읽은 지문 중에서 내용이나 주제가 생각나는 것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왜?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능 시장이요. 아이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먼저 읽어야 되죠. 이 아이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은 읽지 않습니다. 문제만 풀지. 따라서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 증인들이죠. 문단이 4개가 있어. 첫 문단 읽고 나서 두 번째 문단 읽으면 앞에 게 또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세 번째 문단 내면 또 안 나죠? 왜 그럴까요? 문제풀이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도 안 풀리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비고사 문과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2, 3등급이고 중간중간 수학을 놓은 적도 있어서 개념이 안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개념 원리로 수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집 풀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유형 문제집을 푸는 게 맞나요? 기출문제집을 푸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 등급 정도에 알맞는 공부 방법은 뭔가요? 그걸 누가 하나 지가 알아야지.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자신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 기웃거리는 거죠, 이런 애들. 쟤는 무슨 문제집 풀지? 쟤는 어느 학원 가지?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있죠. 저는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죠.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배우려고 해야 되죠, 일단. 그래, 실력을 쌓아야죠. 그 실력을 가지고 뭘까요? 시험에 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배우지 않아요. 예? 예, 멍청해집니다. 예, 가면 갈수록. 문제풀이 기술만 남아요. 예, 근데 그게 실전에 적용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자 합격 성적인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상위권 학과를 보겠습니다. 의외과를 보니까 학교자 평균 등급이 1.7이에요. 이게 내신 성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죠. 동그라미가 합격이고 빨간색 X가 불합격인데 이게 내신 성적의 분포입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예? 무슨 얘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전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내신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신을 못 놓쳐. 근데 내신 성적이 노력한 만큼 나오나요 또? 그러면 성적도 안 나오는 내신 때문에 뭘까요? 하고 싶은 거 못 하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외과가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나오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 사회는 또 특목고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요, 특목고 출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의대 오는 애들이 요즘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근데 의대 교수가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의사가 될 것 같은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정말 아이가 훌륭한 인성과 말 그대로 이 친구는 구조의학 같은 걸 할 것 같은 거지. 돈 안 되는 의학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런 친구가 딱 보이면 뽑을까 안 뽑을까요? 무조건 뽑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확정적 그룹이라 그래서 모셔가요, 그런 아이들은. 왜? 그래야지만 뭘까요? 그래도 그 학년이 가능성 있는 공동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전부 다 뺀질이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재수 삼수해가지고 쉽게 편하게 이런 애들만 가득 찬 그 그룹 내에 어떤 애들이 필요할까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게 핵심인데요. 학종이나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수시 전형의 지원자들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입학 허정과제 쓰는 전문 용어인데 확정적 그룹이라 그래요. 딱 뭐냐? 딱 서류를 딱 보는 순간 뽑고 싶은 거지. 네? 어떤 애들일까요? 말씀드렸죠. 공동체 관점에서 예를 들면 국문과 교수가 딱 봤는데 이 아이가 이미 뭘까요? 시인이야. 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시를 써서 수학 시간에 시 풀고 영어 시간에 시를 만들고 이런 친구야. 그런 친구 여러분들 뽑고 싶을까 안 뽑고 싶을까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확정적 그룹이라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이 친구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늘에는 별만 본 친구야.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셨죠?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면 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런 아이디가 딱 보여. 그럼 뭘까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확정적 그룹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선발하고 입장이 달라져요. 모셔간다니까요, 대학에서. 자, 근데 이제 확정적 그룹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너의 관심은 별이 아니라 국영수여야 한단다. 이런 이제 모진 압력을 다 딛고 뭘까요? 자신의 정신세계 지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로 다 못 채우니까 뭘까요? 후보군에서 뭘까요? 뽑아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후보군은요, 중요한 게 학종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확정적 그룹이 적으니까 후보군에서 뽑아야 되죠. 뽑을 때는 어떻게 될까? 선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적 그룹 아이들은 뽑힌 이유가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 걔들도 뽑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공동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강남에 있는 엄마들 개거 품는 거예요. 쟤는 별것도 없는데 뽑아주고 우리 아이는 화려한 스펙이 안 떨어지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인데, 자, 후보군 중에서는 뚜렷한 특장점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뽑아야 되죠. 그래서 내신을 보는 겁니다. 왜? 볼 게 없잖아요. 다른 게. 개인만의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들러리들이죠. 봉사활동 가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오늘 봉사활동 가서 도시락이 맛있었어. 이런 애들 있죠. 응?
여러분들 체험활동 가면은요, 체험활동 가면 아이들이 체험활동인가요? 술래인가요? 네? 술래의 길이죠? 쭉 지나오죠?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엄마 오늘 참 재밌는 게 있었어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학종에 맞는 아이들인 거예요. 네? 그걸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룹 2를 연구하면 제가 뒤에 서울대 자료를 이제 공개할 텐데 그룹 2를 연구하면 다 뽑힌 이유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언론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내신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또 고교 등급제가 적용된 거 아니냐는 혐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종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니까 일반고는 거의 1등급, 2등급 되고요. 특목고사 자소고는 2, 3등급 대인 애들이에요. 근데 그 통계는 뭐냐면 바로 2그룹 통계입니다. 1그룹 애들은요, 얘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뭔 상관이 있어. 대학 입장에서 반드시 뽑고 싶은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는요,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종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종다운 아이가 거기까지 갈 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입시 현실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수학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답을 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죠. 근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기록된 수학 과목을 평균 선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친구가 완전히 일본어 오답구야. 완전 일본어 매니아야. 이런 친구들이 딱 보여. 그럼 뭘까요? 걔한테 여러분들이 뽑을 너 수학 성적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싶을까요?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래 취지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 해당자는요, 내신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냐, 내신 성적이 엉망이야. 야, 역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구나. 뭘까요? 다른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시만 쓴 거거든, 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서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빨리 간파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쭉 보니까 수능 수준으로 영어는 끝내고 중학교부터는 수학에 올인하라는 도시괴담이 있다. 그 다음에 초등 3학년부터 수학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신은 없지만 학종 수학 과목 평균 성적 반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보는 거라 당연히 수능 점수 반영하고 정시는 수능 100%니까 수능 등급 당연히 반영되는데 최저 기준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최저 기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과목 중 최저로 2과목.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 성적이 최저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죠. 요것도 지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뭘까요? 수시 정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또 최저 기준까지 걸치면 또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아이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안 나오는 과목에 성적을 올려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수시에서 최저 기준으로 수능을 활용한다 그러면 뭘까요? 안 나오는 과목 하나 버리면 되죠? 똑같은 수능 공부일까요? 똑같은 수능 공부일까요? 공부하는 과목이 다른데? 다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입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나중에요, 그거 다 개고생이에요. 인정받을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수학에 올인해라. 초등 3학년부터 수학 잡아주라.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수학이 느린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많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학 필요 없거든요. 당연히 뭘까요? 수학이 필요한 전공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문사철, 문학 쪽이나 역사 쪽이나 철학 쪽이나 예를 들면 수학 필요 없죠. 그러면 중요한 게 부모의 길은 뭘까요? 필요 없는 수학 때문에 애를 고통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왜? 대학 입시에도 필요치 않은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경쟁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남보다 무조건 앞서야 되죠. 그죠? 이 길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수시가 도입되면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뭘까요? 우리 아이가 멋진 아이로 성장한다면 대학은 뽑아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얘기를 여러분 믿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험난하게 수학과 전쟁을 계속 한번 치러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학 입시는 복잡성일까요? 다양성일까요? 네, 다양성입니다. 한 줄 세우기를 이제 여러 줄 세우기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부터 해야 되죠? 나한테 맞는 줄을 찾아가야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요, 키는 엄청 큰데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가. 그럴 수 있죠. 딱 줄에 들어가서 딱 하는데, 몸무게를 딱 재고 불합격.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키는 작은데 엄청나게 뭘까? 근육이 많아. 나 줄을 딱 들어가서 섰는데 보니까 키가 작다고 불합격. 네? 제가 비유했지만 실제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게 대학 입시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되죠? 네. 왜? 그게 아이의 관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시 때 제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아이가 수학이 좀 느립니다. 네, 수학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엄마는 말이야, 네가 수학 시험만 잘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아이한테 뭘까요? 네? 네. 자, 특히 수학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도요, 충분히 자신한테 필요하면 수학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다 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 이미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봤는데 질 것 같거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질 것 같거든. 여러분들 질 것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예? 무기력의 바로 뿌리가 뭘까요? 실패 경험과 그것이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제일 마음 편한 게 뭔지 아시죠? 나 관심 없어. 응? 나 관심 없어.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모든 아이들은요, 저도 저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죠. 대학에서 인정 안 해줄 수 있고요. 학교 성적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성적은 냉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 아이, 마음 쓰는 노력이죠? 맞나요? 너는 어떻게 평소에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하냐? 근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아시죠? 그거 마음고생하는 거 누구라도 누가 한 명이라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만 얘가 뭔가 다시 좌절하지 않고 뭔가 도전할 의욕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주목해 주세요. 자, 되게 중요한 뇌과학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언어 능력, 외국어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때 뇌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혹시 외국어를 엉덩이로 배운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엉덩이가 집 무르도록 하면 된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외국어를 배울 때 뇌를 써야 되죠. 그러면 이 뇌에도 뭔가 해당되는 부위가 발달돼 있어야 되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외국어, 특히 언어, 모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사용하는 뇌 부위 있죠. 뇌 부위는 어떻게 발전될까요? 처음부터 언어 공부를 할 때 발전될까요? 아니거든요.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놀았죠? 어떻게 놀았습니까? 그날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죠? 근데 궁리를 해야 되죠? 누가 중간에 빠질 수도 있죠? 뭐라고 놀지도 모르죠? 이게 엄청난 변화죠? 근데 거기에 맞게끔 재미있는 거 찾아내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쓰죠? 그 머리 갖고 외국어 배우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어 공부를 한다고 국어가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신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논술 공부한다고 논술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 입증해 드릴게요. 뭘까요?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책도 읽고 질문도 하고 배우려고 하겠죠. 그 머리 가지고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 좀 더 부모가 자신감이 있다면 중학교 때까지는 뭘까요? 아이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세요. 게임에도요, 엄청난 학문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세요? 거기까지 가면은요, 걔는 기본적으로 수능을 잘 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굳이 경쟁에서 이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경쟁심이 강한 아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MBTI 같은 것들인데, 인간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내 역할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끊임없이 이 경쟁 의식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자,
저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 마음입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진학지도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가져야 될까요? 초등 입학 이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이런 보기를 드렸는데요.